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펌플레이션이 화두입니다. 펌플레이션은 재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 펀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요. 쉽게 말해 공연이나 경기 관람, 놀이공원 입장료 같은 오락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에서도 올해 미국인이 오락 비용을 작년에 비해 20% 이상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웬만한 입장료가 죄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관람 횟수를 줄이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펌플레이션 현상,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영웅이 지난해 발표한 앨범 히어로는 100만 장 이상 판매된 음반입니다. 음반 판매 수익만 17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임영웅의 콘서트 매출은 3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수익 구조도 기존 음반, 음원 판매에서 공연 등을 통해 스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나 웹툰, 웹소설 등도 K-팝 스타들과 협업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팬들의 소비도 음반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다양한 굿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락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보니 이제 가수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는 직업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10월 19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태풍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근데 좀 때늦은 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맞습니다. 10월인데. 그런데 예. 18일 오후 10시에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예. 16호 태풍 산바가 베트남 다낭 북북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때늦은 감이 있는 게 맞는 게 예. 우리가 1961년 23호 태풍 틸다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에 태풍이 발생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반도에 예. 영향을 준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이변이냐면 예. 1977년 이래로는 한국에 상륙한 10월 태풍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거의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해상에서 발생하고 올라오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어쩌면 기후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태풍이 가을에 부는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네. 태풍이 생기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여름이 되면 언제나 그냥 태풍이 을에 온다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뭐 사진을 우리 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뭔가 예쁘게 소용돌이 치는 통돌이 세탁기 같은 느낌. 예쁜 게 아니라 무섭던데. 무섭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걸 평화롭게 본다고 하면 뭔가 이제 모양이 소용돌이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당연히 따뜻한 바다에서 생깁니다. 예. 남쪽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26, 27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열대 해상이니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따뜻한 바다가 될 거냐? 따뜻한 바다는 당연히 수증기가 많겠죠. 예. 계속 증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 그러면 수증기는 전부 다 100도 이상인가요? 그렇네. 그럴 리가 없죠. 예.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증기가 있고 그러니까 예. 뭐 습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스튜디오 내부에도 수증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도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가 막 발생하는 게 대기압이랑 같아져서 내부에서부터 막 증발을 일어나는 걸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지금도 수증기가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도, 27도 정도 되는 열대 해상에서도 계속 증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계속 수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혹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이제 따뜻하잖아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니까 상승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산 위가 더 춥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희한하거든요. 태양에 가까워지는데 예. 왜 산 위로 올라가면 더 추울까? 그 그 부분이 기압도 낮아지게 되고 사실 지표면과 멀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는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더 체적이 많아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럼 에너지가
자기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차가워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뜨거운데 예. 뜨거운 곳에 많은 수증기가 있었는데 예. 위로 올라오면서 차가워지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을 하겠죠. 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열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25도씨의 물이랑 25도씨의 수증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같은 온도죠. 예. 근데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증기가 기본적으로 물의 부피의 1000배거든요. 예. 온도는 똑같은데 예. 물에 비해서 수증기가 되면 1000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증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로 변한다면, 즉 비가 내리는 상황이 된다면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 겁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분한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열을 발생시키죠. 예. 그럼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왜 상승을 하죠? 제가 잘 거기 열이 이해가 안 가요. 생기니까요. 열이 생기면 말 그대로 열이 만들어지니까. 열을 방출하는 건데. 맞습니다. 아, 그럼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상승이 되는데 예. 이게 양성 피드백입니다.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열을 내놓고 그럼 예.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입자들이 또 열을 받으면서 또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예. 거대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뜻한 바다잖아요. 예. 여기는 기압이 낮아요. 예. 팽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대한 저기압 덩어리가 생기는데 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열대성 저기압의 다른 이름이 바로 태풍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저기압이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또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또 다시 수증기가 물로 변해서 비로 변하면서 네. 또 열을 내놓고 그럼 그 열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빨아들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태풍은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잠열이에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 에너지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끝이 있겠죠. 예. 영원히 지속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태풍 하나의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원자폭탄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야, 원자폭탄하고요. 감이 전혀 없는데 뭐 그래도 원자탄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니까 뭐 한 10개 아닌가요? 이게 보통은 최소 수백 개. 수백 수천 개요? 개, 큰 규모의 경우에는 10,000개, 20,000개 이야.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때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 태풍보다 허리케인이 훨씬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허리케인을 막기 위해서 예. 핵을 떨어뜨려서 좀 공기덩어리를 흩어버리면 어떨까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 10,000개입니다. 아, 그럼 핵 하나 효과가 떨어뜨리면 없겠구나. 조족지열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오히려 방사능 물질만 퍼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없었던 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대 바다에서는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는 한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예. 태풍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규모가 작아요. 근데 네. 우리가 되게 예보를 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음. 근데 어느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증기가 공급되는 것보다 자기가 뿌리는 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규모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륙을 한다. 바다에 있다가 상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증기 공급이 뚝 끊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원리는 알았는데요. 이 태풍이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이것도 열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여름이 뜨겁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남쪽에 따뜻한 남극의 바다 거기서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건데 이제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6월 22일이 하지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고 어떻게 보면 낮이 제일 길어요. 이때 해수욕 해본 적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추울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낮이 길고 태양 에너지도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런데 온도는 낮아요. 예.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건 사실 7, 8월 정도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있지만 달궈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바다는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둔합니다. 네. 수온이 가장 높은 때가 6월 말이 아니고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때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도 사실 태풍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게 태풍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계속 성장하고 이제 비를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냐면 예. 태풍의 움직임을 이제 스티어링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 주변 혹은 태풍의 경로 주변에 어떤 기단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당연히 고기압을 가지고 있는 기단이 딱 버티고 있으면 태풍이 거기로 직접적으로 가기보다는 커브를 돌면서 피해가는 게 낫거든요. 네. 일종의 머릿속으로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당연히 산을 그냥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우린 골짜기를 따라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태풍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만약에 도착했을 때도 태풍이 강하려면 예. 다른 데를 거쳐서 오면서 계속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예. 한반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올해도 태풍의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움직이죠. 왜 일본 쪽으로 갔다가 또 중국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위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름에는 한반도로 직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네. 사실 태풍 자체의 위력은 약해지지만 한반도의 고기압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바로 한반도가 말하자면 무주공산이 돼서 아. 태풍이 빠르 올라오면서 네. 자기의 힘을 쏟기 전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여름철에는 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태풍의 크기는 처음 생긴 게 커질 수는 있지만 중간에 한국까지 오는데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다 보니 힘이 많이 빠져서 도착하다 보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비켜갈 수도 있는데 네. 가을에 생긴 태풍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이 없으니까 작을 수는 있지만 지작물들이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와서 직접 와가지고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여름 태풍이 더 많은데 예. 가을 태풍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나마 태풍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라면 예보라도 정확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대비를 좀 할 텐데 이 예보가 뭐 제가 간간히 예전에 기억 돌이켜보면 뭐 슈퍼컴퓨터 샀다 뭐 하면서 뭔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틀리고요. 또 한 가지 일본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기상청 정보들도 다 취합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정보가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예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반도 주변은 편서풍이 불고 있죠. 예. 그 태풍도 그 영향을 받으니까 또 지구 자전으로 인한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전향력은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말하자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인 채로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예, 그러니까 항상 북반구에서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전향력 때문에 태풍의 경로가 간다고 하면 뻔하게 나오겠죠. 예. 남극의 바다에서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항상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데 예. 문제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산들이 있는 거예요. 고기압의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산이라고 하면요. 예.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뻔합니다. 예. 그래서 물길이 홍수가 나게 되면 혹은 뭐 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는 산의 지형을 보면 알아요. 예.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서의 지형이라고 해야겠죠. 기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형을 알기도 어렵고 네.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을 던졌습니다.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아니까 공을 받죠. 예. 보통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어디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사했는지만 알면 대충 어디 떨어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계산이 가능한데 물이나 공기 같은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불러요. 흐를 유체를 써서 예. 이런 유체들의 움직임도 설명할 수 있느냐? 있죠, 당연히. 이미 방정식이 있습니다. 예. 130년 전에 이미 완성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런 원리를 타고 움직이는구나, 뉴턴 역학을 적용해서 이런구나를 아는데 그늘, 해를 못 구합니다. 식은 있는데 답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요. 혹은 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 해가. 예. 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그게 지금도 수학적 난제 중에 하나로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는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니 시기 있는데 해를 못 구하는 시기예요? 그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뭐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는 리만 가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만 가설도 밀레니엄 문제거든요. 나베 스토크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비슷한 난이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냐면 공기 덩어리들을 쪼갭니다. 네. 그래서 뭐 100개로 쪼개든 1000개로 쪼개든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적당히 그 공기 덩어리에 데이터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직접 그냥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갖고 이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갖고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 계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기상청마다 예. 다른 종류의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들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수식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뭐 5개로 쪼갤 수도 있고 100개로 쪼갤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데이터 자체의 정확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유를 어느 정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결국엔 예보관이 또 어느 정도 예보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당연히 경험이 자의적인 판단도 좀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을 보면요, 이 모양이 그 똑같은 뭐 원형 모양이 아니라 한쪽 방구가 훨씬 더 큰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도했었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태풍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엔 더 위험합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풍의 크기는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네. 오른쪽을 좀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더 위험하다고 해서 위험 반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기입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오른쪽으로 핸들이 꺾인 채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저는 앞으로 태풍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계속 제가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태풍의 중심,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딨냐면 제 왼쪽에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 상황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태풍은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 방향이요. 어떻게 도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예. 근데 태풍이 기본적으로 북진을 하잖아요. 예. 그럼 태풍의 오른쪽 입장에서는 태풍도 북쪽으로 가고 있고 예. 나도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바람이 지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세요. 그런데 태풍의 왼쪽 부분 입장에서는 예. 바람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태풍 자체의 속도가 위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위로 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왼쪽 부분에서는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돼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는 조금 지표면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이 좀 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위험한 위험 반경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런 예보를 봤을 때 태풍이 이런 경로로 지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이 위험 반경이라면 각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태풍의 경로가 동해로 갔을 때보다는 서해를 지나서 올라갈 때가 훨씬 위험한 거네요.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그러니까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부분 이제 중간을 뚫고 지나가더라도 수도권은 사실 왼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부산, 포항, 예. 혹은 뭐 일본 이쪽이 훨씬 더 피해가 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전 이 부분인데요. 그 태풍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도대체 왜 붙이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냥 몇 년도 세 번째 태풍, 몇 년도 다섯 번째 태풍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분류체계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궁금하고 그 이름은 누가 정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태풍의 이름이 다 여성 이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뭐 맞아요. 사라호, 뭐 네. 절대적, 뭐 굉장히 압도적인 스케일이 있었던 그때는 태풍이 좀 약하게 지나가라라는 의미로 뭐 몇 년도 몇 호 태풍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네.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붙였는데 당연히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름의 후보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예. 한 번씩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여성의 이름을 쓰는 것은 여성형을 쓰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몇 호 태풍이 옵니다보다 뭐 예를 들면 무슨 호가 옵니다, 뭐 매미가 옵니다 이게 더 강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더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이름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가을에도 이제 태풍이 분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책을 봤더니 올해의 인물에 해당되는 분이네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책의 제목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이거든요. 아마 뉴스 등을 통해서 골딘 교수의 수상 소식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골딘 교수는 노동경제학자이자 여성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거든요. 골딘 교수는 미국 내 최초의 여성 하버드대 종신 교수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석학이고요. 나이가 좀 많으세요. 46년생이시니까. 네. 그래서 동료 교수들 사이에선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간 노벨 경제학상을 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결정된 후에 하버드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어요. 네. 이 인터뷰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도 좀 전해졌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그 인터뷰를 보면 골딘 교수에게 기자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소감도 묻고 거기에서 본인의 커리어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 여기에서 골딘 교수가 오늘 소개할 책을 언급합니다. 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라는 책이 자신이 지금까지 한 업적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영문 제목도 똑같습니다. 커리어 앤 패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오늘은 골딘 교수에게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100년 미국의 노동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남녀 소득 격차의 원인을 찾으려 했던 연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대학자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분야가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나름대로 천차만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방법론은 100년 이상 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이거 다 모으고 추스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야,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의 주된 이제 연구 화두가 남녀 소득 격차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네. 골딘 교수가 과거에도 그랬고 남녀 간의 소득 격차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자신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 한가운데서 삶에서 느껴온 것들, 여성학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예. 것들을 이 책에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사례도 나오고 다양한 주변 인물, 미국에서 꽤 유명한 여성 그 위인들과 관련된 소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다만 이 책에서 골딘 교수가 하는 얘기의 주요 골자는 단순히 이걸 젠더 문제로 치부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단순히 남녀 차별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일까? 혹시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아낸다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대졸자를 중심으로 골딘 교수는 19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시대 순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특징을 5개 집단으로 묶어서 이제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 자료들을 그 책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100년이라는 한 세기 동안 물론 미국 내 자료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남녀 소득 격차가 꽤 해소되는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에 남성이 1달러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0센트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 남성이 1달러 정도를 받을 때 여성이 80센트 정도까지 임금이 올라오고요. 예. 여성이 MBA나 박사학위 등을 딴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90센트 그러니까 남성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꽤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골딘 박사는 여기서 그럼 이 격차는 왜 해소됐을까라는 질문도 던지거든요. 이게 이른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을 했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인가라고 봤더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갭이 남아 있으니 이게 무엇일까를 파보는 게 이 책의 이제 핵심인 거죠. 네, 나름대로 과정에 있어서는 점점 개선되는 흐름이 보인다고는 했는데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그 어떤 격차를 만드는 요소가 본질적인 게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 주셨던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뭡니까?
논문이 좀 그렇듯이 다행히 이 책이 두 과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앞쪽을 보시면 개괄적인 내용하고 요점이 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나 너무 어려워서 이 책 간단하게 볼래 그러면 1장만 보시면 돼요. 좋네요. 근데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이름 없는 문제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름 없는 문제라는 거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출간된 책의 제목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꽤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대졸 여성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현상. 이거를 딱히 어떤 이름으로 설명할까?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름 없는 문제라고 불렀다고 하죠. 근데 다만 이 책에서는 이 책이 문제 제기하는 건 옳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예. 골딘 교수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간 단순히 우리가 제도적 문제 혹은 젠더 차별 문제로 접근한 건 남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거고요. 이런 잘못된 분석으로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소득 격차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녀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직종, 다시 말해서 남성 의존도가 좀 높은 직종하고 여성 의존도가 높은 직종을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서 동일한 성별 구성으로 다 맞춘다 하더라도 현재 성별 소득 격차의 문제를 3분의 1 정도는 해소되지 못한다.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근본 문제는 남녀라기보다는 고소득을 결정하는 직종 그리고 그 직종 내에서 승진과 고소득으로 가는 과정의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특히 이 시스템이 여성의 삶을 특징 짓는 출산과 육아,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꾸려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꼭 개입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을 짓는다면 굉장히 승진이나 이 고소득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동안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었던 요인들이 네.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제도로 그냥 보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들로 유발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탁 풀면 정답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이제 골딘 교수의 주장도 결국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의 포인트를 확실히 잡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90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들이 도입됐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노골적인 미국의 여성차별 고용제도가 존재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 채용 금지. 오, 이건 뭐 IBM 막 이런 회사들도 이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70년대예요? 네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등의 제도가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교직하고 국가기관 등에서는 엄연히 결혼을 하면 여성이 퇴직해야 되는 제도가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뭐 금융기관에서도 그랬고요. 이 지금 여성 청취자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규제들은 사라졌죠. 하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진 것하고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 혹은 취업률 또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 골딘 교수는 도리어 경제학자답게 노동시장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됐다든지 80년대에 들어서 화이트 칼라 업종이 확대됐다든지 또는 전쟁 이후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이 도리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늘렸고 이게 소득 격차를 더 줄인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기술 발달 등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넓히고 소득을 더 올리게 만든 결정적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기술 발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세탁기나 냉장고 등 때문에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뭡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존재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긴 하잖아요. 예. 이거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가정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여성들이 결국에는 그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예. 부부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거나 가정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는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그런 직종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들어갔던 거고 예.
이게 이제 아까 기술 발달이 이걸 좀 도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예. 아니면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의 발달, 이런 거 도입이 가정에서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줄여줬고 이게 결국에는 여성들이 다시 그 근로의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남성 위주의 노동 시장에서 특히 나중에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산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약이 만들어지면서 아. 특히 피임약이 개발되고 피임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나중에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출산과 관련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여성들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커리어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출산 시점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나오는 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가 됐겠는데요. 네, 이걸 이제 골딩 교수는 조용한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제도 변화보다도 이 피임의 대중화하고 인공수정 등의 기술 발달과 허용 등이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제 고소득 직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고소득 직종을 이 책에서는 그리디 워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탐욕스러운 일자리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도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아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집으로 빨리 달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직장 중에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변호사, 의사, 뭐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직종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리디 워크로 온콜이라고 하는데 온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뛰어 들어가야 되고 고객이 이 일을 뭐 2, 3일이고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의 제한이 없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힘을 쏟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서의 특징은 승진을 하는 초기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박사를 따던가 MBA를 거치던가 이러면서 한 13년에서 1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뭔가의 승진 케이스로 올라가면서 자기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예. 이 시기가 딱 보면 한 30대 중후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들의 출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그렇네요. 거고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스스로 이 과정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용한 혁명이라는 피임의 대중화는 그러면 나는 커리어를 위해서 이 시기를 늦추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리어 커리어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용한 혁명이 결국에는 이 고소득 직종으로의 여성 진출을 늘렸고 이 승진 케이스의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남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조용한 혁명. 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네. 그럼 앞으로 여성에 대한 노동 수요 그리고 아니면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또 과학기술 발달이 계속 되기만 한다면 지금 있는 남녀 소득 격차는 더 줄어든다. 이 학자분은 그렇게 전망하나요? 골딩 교수는 뭐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남녀의 소득 격차를 줄여준 건 맞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80년대 이후에 전체 노동시장에서 남녀 소득 격차는 줄었지만 대졸자 시장을 놓고 보면 남녀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아까 고소득자로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예. 왜 이 소득 격차가 벌어질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본 시장의 확대,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이 고소득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더욱 강하게 벌어지면서 대졸자 내에서도 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골딩 교수는 그리디 워크이라고 말하는 초고소득 구간에 들어가 있는 직장의 분위기, 승진의 시스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남녀 소득 격차의 구간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시간을 일에 쏟아야 된다라든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일의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정과 커리어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도 주장합니다. 네. 약간 결론은 조금 허망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은 이 책들을 통해서 좀 어떤 면으로 사회가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을 좀 권고하고 있나요? 조금은 변화의 모습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과거에 초고소득자 층에 해당됐던 직종, 그러니까 그리디웍에 해당됐던 약사와 수의사 같은 직종들이 요즘은 좀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온콜 상황이라고 하는 막 고객들에게 달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기업화되면서 노동 시간도 줄고 파트타임이 허용되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들의 이진출 분야가 그러면서 더욱 확대되면서 소득 격차도 좀 줄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는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도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입 컨설턴트 등 유능한 인력들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매니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예. 업무의 강도를 좀 조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IB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 주말과 저녁을 보장하고 유급안신년을 두는 등 노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고소득 직종에 점점 등장하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소득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젠더 문제라만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그 골딩 교수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라는 게 조금 더 확충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게 결국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늘려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면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것도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네요. 책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빨리 우리나라에도 더 보편적으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오프닝 때 사례로 설명했던 가수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